오늘은 야반도주한 청산과부 며느리가 눈만 감으면 자기를 찾아 헤매는 아들이 꿈에 나타나 사랑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문을 여는데 며느리가 보이지 않았다. 방문을 열어보니 횡댕그렁했다. 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다르더니 기어코 야반도주한 것이다. 어제 저녁나절 5살 난 아들 손을 잡고 장터에서 돌아온 며느리가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인사를 했다. 그런데 손자가 솜을 두둑이 넣은 비단바지에 공단 조끼를 입고 깨옷을 먹고 있었다. 저 새 옷은 어디서 났지? 저 엿은 누군가가 사준 것이 틀림없다. 할머니도 깨엿 하나 드세요. 3대 독자 손자 녀석이 주는 깨옷을 받아들고 목이 맨 시어머니 강 씨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 밤이 되자 강 씨는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는 며느리 방 문 밖에서 귀를 기울였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감기에 걸려 그런지 눈물, 콧물이 나는구나. 손자 녀석이 잠이 들었는지 조용해지자 며느리의 흐느낌이 시작되었다. 기어코 사달이 난 것이다. 며느리 박 씨는 서당 훈장의 딸이었다. 당시로는 드물게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시 한 수쯤은 흉내를 낼 줄도 알았다. 16 꽃같은 나이에 같은 또래와 혼담이 오갔고 3대 독자로 자식이 귀한 집안으로 시집왔다. 신랑은 성품이 고왔다. 신혼 초야 남편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나는 바람 피우는 것 같은 짓을 해서 당신을 울게 하지 않겠소. 그 맹세는 반년도 못 가 산산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잔치집 국밥을 먹고 돌아온 신랑이 마당에서 쓰러지더니 토사광난을 했다. 박 씨는 밤새도록 신랑의 등을 문질렀다. 손바닥이 불이 나도록 등을 비볐다. 날이 밝을 무렵 신랑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워져 가고 있었다. 그 손이 축 늘어지는 순간 박 씨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냥 신랑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앉아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박 씨는 울었다. 울고 또 울었다.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은 채 상복을 입었고 청산과부가 되어 유복자를 낳았다. 박 씨가 과부가 된 뒤 동네 사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젊고 이쁜 데다가 살결까지 흰 과부는 동정과 욕망의 대상이 되었다. 밤에 아이를 젖먹여 재운 박 씨는 자기의 손을 스스로 꽉 붙들고 이를 악물었다. 나는 아직 나이가 20도 안 되었는데. 살결은 살아있고 몸도 숨 쉬고 있는데 독수공방 남편의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시어머니 강 씨는 처녀 때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다. 17에 시집오던 날 가마 속에서 강 씨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다. 신랑 얼굴도 못 본 채였지만 여자는 시집을 가면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들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았다. 첫날 밤 신랑은 어설프고 급했다. 그래도 강 씨는 눈을 꼭 감고 이것이 삶이라고 생각했다. 자식이 귀한 집안에 시집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3년을 구박받았다. 남편은 말없이 등을 돌렸고 성질 급한 시어르는 밥을 먹다 말고 수저를 집어던졌다. 그녀는 밤마다 장독대 근처에서 울며 빌었다. 제발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며느리의 남편이었다. 남편은 젊은 나이에 소갈증에 걸려서는 합병증까지 겹쳐 남자구실은커녕 제대로 굴신도 못한 채 1년 12달 사랑에 누워 있었다. 며느리의 손자를 둔 할머니지만 이제 나이 겨우 41인데 남편이 강 씨의 치마를 벗긴 게 15년 전 일이었다.
어쩌겠나 강 씨는 남자에 대한 욕망을 죽였다. 봄이 와도 여름밤 바람이 치마폭을 들어올려도 눈을 질끈 감고 죽였다. 아들 키우고 며느리 받고 손자 안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욕망을 다 죽였다. 며느리가 야반도주하자 분노보다 먼저 든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신랑은 병들어 골골거리고 아들은 죽고 며느리는 도망가고 나는 또 버려졌구나. 하지만 4대 독자 동우는 남았다. 이제 겨우 5살이지만 곧 자랄 것이고 언젠가는 장가를 갈 것이다. 손자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남은 소원은 그것뿐이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 뒷집 머슴 바우는 무식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을 뿐 아니라 눈빛까지 맑았다. 그는 앞집 며느리를 제대로 바라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인연은 어떻게든 인연이 되기 마련인지 앞집의 장작을 패주는 일이 생겼다. 과부집 장작이 다 떨어진 것을 보고는 아무 생각 없이 말없이 패주었다. 희한하게도 남자라고는 통 안 보이는 그 집을 위해 이런 일 저런 일을 조금씩 도와주다가 마침내는 지붕이형까지 엮어주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앞집 며느리의 얼굴도 제대로 몰랐다. 박 씨는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대문 안에서 앞집 머슴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어느 봄날 저녁 바우가 개울가에서 씻는 것을 며느리 박 씨가 보았다. 윗도리를 벗은 머슴의 등짝이 황소 등짝처럼 넓었다. 며느리 박 씨는 눈을 돌렸다. 그런데 돌아서도 그 등짝이 눈에 밟혔다. 밤새 밟혔다. 사흘이나 밟혔다. 그것이 욕망인 줄은 알았다. 죄인 줄도 알았다. 그러나 22살의 몸은 머리보다 정직했다. 바우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1년을 넘게 담장 하나 두고 참았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은 것은 겁이 나서가 아니라 어딘지 모르게 박 씨가 귀하게 느껴져서였다. 그러나 밤이 익으면 저절로 벌어지듯이 박 씨는 뒷집 머슴과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눈이 맞았다. 두 사람은 그날 첫 새벽에 나루터에 가서 척배를 타고 강을 건너 백리남짓 떨어진 마을에 닿았다. 둘이 강을 건너 도망친 첫날 밤 바우는 박 씨의 손을 잡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 박 씨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욕망보다 먼저 온 것은 이상하게도 따뜻함이었다. 그리고 욕망이 천천히 몸속 저 깊은 곳에서 몰려왔다. 파도처럼 남자를 임해하는 여자와 여자라고는 생전 처음인 수총각은 자연이 시키는 대로 파도를 타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가져온 폐물과 머슴이 몇 년 모은 세경으로 장터 근처에 조그마한 집을 마련했다. 어깨가 떡 벌어진 25총각과 이제 22밖에 안 된 청상과부가 함께 있으니 긴 세월 참았던 욕망이 밤이고 낮이고 터져나왔다. 한 달쯤 지나자 끝없이 솟아오르던 욕망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욕망의 끝엔 허전함이 뒤따른다. 설날이 가까워지자 박 씨는 밤마다 아들 동우가 꿈에 보였다. 꿈속에서 동우는 언제나 울고 있었다.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들 꿈을 꿀 때마다 잠에서 깬 박 씨는 코를 고는 바우의 두꺼운 팔 아래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동우는 지금 누구한테서 눈썹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 그 몸날 밤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그 말을 해줄 사람이 자기 말고 또 있을까? 시어머니가 해주겠지. 해주시겠지. 그런데 시어머니가 해주면 동우가 웃을까? 바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따리를 쌌다. 자는 줄 알았는데 등을 돌리고 누운 채로 말했다. 아씨 괜찮소. 그냥 가시오. 아씨 자식이 거기 있잖소.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박 씨는 문을 닫으며 한번 돌아봤다.
바오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 등짝이 황소처럼 넓은 그 등짝이 그때만큼은 작아 보였다. 백리박 시집에도 금음날이 다가왔다. 금음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새는 법이야. 이렇게. 할머니는 만두를 빚으며 밀가루를 눈썹에 발랐다. 손자를 웃게 하려고 할머니가 흰 눈썹을 만들었지만 손자는 웃지 않았다. 저 소리. 손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쳐나갔다. 엄마, 할머니가 얼어붙었다. 손자가 뛰어나가자 대문으로 며느리가 들어왔다. 세 사람은 부둥켜 안고 눈물바다를 잃었다. 어머님도 우리 동우도 보고 싶었어요. 그래 잘 왔다. 어미야. 동우가 엄마 찾을 때 내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님 병세는 어떠세요? 소갈병이 냉큼 낫는 병이 아니지.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 아들은 까불다가 깔깔 웃고 며느리는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꼭 껴안고 잤다. 며느리가 돌아온 뒤 마을은 조용하지 않았다. 우물가에서는 물동이보다 혀가 먼저 출렁였다. 밤새 달아났던 년이 뻔뻔하게 돌아왔다지? 동우는 그 집 핏줄이 맞기는 한가? 몰라. 며느리 박 씨는 밖에 나갈 때마다 장옷을 깊게 눌렀었다. 시어머니 강 씨는 처음엔 못 들은 척했다. 그러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과부 몸이 가만히 있겠어? 핏기가 도는걸. 그 말에 시어머니는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그럼 내 몸은 돌덩이냐? 사내만 사람이고 여자는 나무 토막이냐? 우물가가 얼어붙었다. 그날 마을은 처음으로 이 집안 여자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제삿날 문중어른들이 들이닥쳤다. 집안 망신이다. 그 과부를 내보내라. 말없이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이 집 장손은 동우요. 동우 어미를 내보내면 장손도 내보내라는 말입니까? 여자가 흠이 있으면 우리 가문 족보가 더럽혀진다. 시어머니는 웃었다. 족보는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 않습니다. 사랑방에 누운 병자를 수십 년 구안하고 있는 사람은 저이고 제비새끼 같은 제 아이 배를 채우는 건 제 어미입니다. 그 말에 시종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 옆에 나란히 섰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알고 돌아왔습니다. 자식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중 어른들은 더 말하지 못했다. 두 여자가 고개를 빳빳이 세운 모습을 처음 본 까닭이었다. 꽃 피고 새우는 봄이 왔다. 그러자 박 씨에게 또 춘정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떡판처럼 넓은 데다 가슴에 털이 숭숭 난 남정네의 품에 안기고 싶어진 것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봄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봄은 신분도, 처녀도, 과부도,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날 장옷을 덮어쓰고 외출했던 시어머니가 저녁나절 돌아와서는 상상도 못할 말을 했다. 어미야, 나루터 주막이 우리 것이 되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주막을 떠맡았다. 주막을요? 우리 집안이 뭐 번드르르한 양반도 아니고 욕할 사람도 없을 거다.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속삭였다. 나는 너만한 나이에 3번이나 죽고 싶었다. 시어머니가 나루터 주막을 떠맡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며느리가 야반도주한 뒤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꿰고 있었다. 겉모양만 번드레한 제대로 된 양반도 아닌 집안, 가난하고 병든 남편과 손자 하나가 전부인 삶. 내가 막아도 저 애는 또 나갈 것이다. 욕망을 어떻게 막나. 데리고 살아야지. 며느리를 내치지 못하면서도 붙잡아둘 수도 없었던 시어머니는 욕망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었다. 그래서 며느리는 난데없이 주막집 주모가 됐다. 며느리는 닷새 동안 주모가 되었다가
이틀은 집에 와서 아들 동우를 얼싸안았다. 그 이틀은 시어머니가 주모가 되었다. 주막집 주모라는 게 그런 것 아닌가. 손님들이 주는 막걸리도 한 잔씩 받아 마시고 객들이 엉덩이를 툭툭 쳐도 웃어넘기는 어느 날 밤 며느리는 덩치 큰 소장수에게 짓눌려 회포를 풀고 나서는 무릎을 쳤다. 이것이 모두 시어머니의 뜻이라는 걸. 소장수에게 짓눌리던 밤, 박 씨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시어머니에게도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41에 논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울었을 그 밤이 며느리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가여웠다. 눈이 내리고 봄이 오고 장날이 돌아오고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시어머니가 주막에 오고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간 어느 날 눈이 펑펑 쏟아졌다. 밤늦게 30대 중반쯤 되는 선비가 주막에 들어와 갓을 벗고 눈을 털었다. 저녁상을 들고 들어간 시어머니의 엉덩이를 선비가 치자 강 씨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도망쳤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등줄기가 후끈하고 귓불이 달아올랐다. 손이 떨렸다. 그러다가 순간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고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었다. 내 몸에 아직 춘정이 남아있단 말인가. 손자를 둔 할머니지만 이제 나이 41, 남편이란 게 소갈병으로 마누라 치마를 벗긴 게 15년 전. 강 씨는 순간 깨달았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그 깨달음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어서 강 씨는 그날 밤 논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혼자 울었다. 남편 병 때문에 운 게 아니었다. 며느리가 불쌍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자기 자신이 불쌍했다. 아직 봄이 남아있는 몸을 가진 채 겨울 주막에서 혼자 늙어가고 있는 자기가 너무 가여웠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